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의 ICT 과학기술정책센터에서 마련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자력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새로 수립하고 지금까지의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어떻게 상쇄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첫 번째 시간과 같이 우리 황주호 전 에너지기술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1부에서 말씀 잠시 나눴듯이 이제 이념지향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향후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과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어떻게 하면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위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너지 관련 또는 전력 수급에 관련 계획들이 몇 가지 되지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선 이번 정부에서 이제 착수한 그 탈원전에서부터 탄소 중립으로 이렇게 변화한 정책들을 이렇게 보면 우선 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저런 로드맵을 국무에서 통과시킨 것은 일견 무슨 정책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 기본법에 의해서 또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 밑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그거에 따라서 각종 그 계획이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 그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이렇게 통과시켰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탈원전을 정하고 네. 그리고 그 2017년 한 초중반에는 나왔어야 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지요. 거기에서 그냥 느닷없이 이제 그 뭐 LNG를 늘리고 석탄을 다 죽이고 원자력을 아주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년 10월에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좀 일정이 또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9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했는데 이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전력 수요를 굉장히 또 작게 예측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그 대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전력 수요를 낮게 예측함으로 해서 항상 최대 전력 수요가 이 공급량을 각각 이렇게 계속 위협하는 그런 수준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그 최대 전력 수요를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일련의 그 과정들이 이런 에너지 관련 법제의 어떤 정합성에 맞게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를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것을 그냥 저 법제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시작을 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에너지 관련 어떤 계획과 법제의 정합성을 되찾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탄소중립위원회라든지 또는 에너지 기본계획 네. 이런 중요한 국가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네.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일부 포함되지만 민간 부문 내에서는 즉 기업이라든지 이쪽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하는 비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제로 한 90명 정도의 뭐 전문가를 모아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 민간 전문가들 또는 학계의 그 아주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명단을 그렇게 발견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이 전력 개통에 있어서 이 개통 안정성을 보장해야 될 전문가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산업 생태계가 상당히 붕괴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전기차 시대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전력 소모량이 많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으로 입는 폐해는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정상 상태로 회복시키고 또 우리가 개발한 한국형 원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APR 1400 뭐 비롯한 그 스마트 원전 이런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요즘 해외에서도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이런 것을 공급하면 훨씬 더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국내 원전 경쟁력도 해외에 과시할 수 있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은데요. 예.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 장기적인 탄소 중립 2050에 한번 비추어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적어도 산업, 수송, 건물,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전력화, 즉 일렉트리피케이션하고 수소화, 하이드로지나이제이션을 이룩해야 된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50년에 필요한 발전량,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4차 산업과 전기 자동차 확대에 따른 그 전력량이 어느 정도여야 되냐 하면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발전량을 가져야 된다. 지금 현재 한 550 테라와트 아워를 하는데 한 2050년 되면 한 1,500, 1,700 테라와트 아워를 발전해야 된다. 즉 우리 사회의 전력화가 지금 현재 20% 정도 되는데 그거를 60% 넘게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 태양광 풍력 설비 용량도 늘려야 되지만 이 원자력 발전 용량도 지금보다 15개 정도를 더 넣어서 해야 되고 또 수소화 시대를 대비해서 수소와 암모니아의 그 설비 용량도 지금은 뭐 거의 제로인데 그걸 한 135기가까지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대형 원전인 APR 1400 중소형 원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제거하게 되는 폐쇄하게 되는 석탄 화력 발전소 또 가스터빈 발전소의 대체로서 재생에너지를 다 깔 거냐 아니면 밀도 높은 중소형로나 대형 원전을 깔 거냐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비용 효과적이고 에너지 공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다 물어보고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편에서는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물론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 가는 게 대세이긴 하다. 그러나 기존의 원전 카르텔을 태양광 카르텔이 대체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표현들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태양광 또는 풍력을 증가시킨다라고 했을 때 그 설비들 상당 부분이 중국산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고 또 실제로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전력 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비회원 한 0.1메가 즉 1000kW 이하 그 발전 사업자 숫자가 주식회사 숫자로 83,000개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 그 환경단체가 원자력에 대해서 원자력 마피아라고 했는데 마피아는 돈이 있고 총이 있어야 됩니다.
돈과 총도 없는 마피아가 어떻게 마피아인지, 그리고 공기업을 마피아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좀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해놓고 이 에너지 빈곤층들이 가장 손쉽게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공기업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태양광을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분들은 지금 국민들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우리 전기요금에서 내는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마피아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고, 또 태양광 산업은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 아주 초격차를 벌려서 산업적으로 초우세한 산업이 되기 전에는 중국산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산이 대략 한 70% 정도 깔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태양광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산업화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 즉, 이 태양광 산업 생산 경쟁력을 중국으로부터 초격차를 벌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날을 ICT 산업 차원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라 하고, 또 에너지 측면에서는 수소 경제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시대 수소 생산에 원자력이 기여하는 바도 꽤 크다. 이제 이런 측면을 과학기술적인 논리 차원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 2030년까지 수소 공급 또는 수요 목표가 대략 한 200만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 톤 중에서 화학 공장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그리고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는 그 수전해, 또 해외 생산을 50%로 하고, 여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추출수소를 50%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추출수소라는 것은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드는 건데, 이것은 수소 1kg을 얻을 때 이산화탄소가 거의 10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면 이산화탄소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에서는 이미 수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원자력 발전을 이용한 수소를 생산하자 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보면 미국 에너지부가 3개 부지, 즉 오하이오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에서 고온 저온 수전해 기술을 개발해서 원자력 수소를 생산하는 공정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프랑스는 그 영국에서 자기네가 이제 그 발전소를 운영 중인데 그런 곳에서도 수소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 아주 좋은 자동차로 유명한 롤스로이스사가 그 중형 원자로 한 12개를 개발해서 영국에 건설할 것인데,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합성 항공유를 만들어서 영국에서 사용하는 그 항공유를 전부 대체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소 생산에 있어서는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발생도 적고, 지금 현재로서도 가장 경제적인 수소 생산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20년 전에 세계적인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 경제, 하이드로젠 이코노미라고 하는 책에서 수소는 인간의 문명을 이제 재구성하고 또 세계 경제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할 것이라고 이제 예견을 했습니다. 방금 우리 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자력을 활용해서 수소 생산의 경쟁력을 높인다면은 앞으로의 수소 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산업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인간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필수 불가결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황 원장님 표현으로는 네. 에너지 민주주의 차원에서 에너지 빈곤층 제로화를 많이 네. 주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에너지 기본권 뭐 등등 네.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공공재이긴 하지만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건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기본권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이것은 매우 경제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생에너지는 아직도 경제성에 문제가 있고 그것의 그 공급의 간헐성 문제 때문에 만약에 이 에너지 빈곤층 해소를 위해서 한 가구당 한 200kW씩 공급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빈곤층이 약 130만에서 한 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한 기만 투입하면 그분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해결하는데 원자력이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한 기 건설이면은 네. 해소할 수 있다. 네,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 네. 기본적인 전기 한 달에 200kW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우리 황조 원장님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이를 넘어서 수소경제 시대라는 패러다임을 맞이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거나 속도 조절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와의 환상적인 조합을 거친다면 에너지 민주화, 에너지 복지 달성도 가능하고 그간 붕괴되었던 원전 산업의 생태계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잃어버린 경쟁력을 찾고 또 미래의 수소경제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대담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